보이스피싱 예방법 있습니다.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보이스피싱이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 국민이 봐야 됩니다.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 유형은 본인을 공포감에 휩싸이게끔 만든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뭔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구속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사칭하거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그 사람을 공포심에 휩싸이게 한 다음에 나의 지시를 따라라. 지금 당신이 나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결정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증거가 필요하니 지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현금으로 인출해라.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자, 이 상황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저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그런데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검사가 너 구속수사한다 이렇게 하면은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미리 꼭 보시라는 것이고, 특히 사회적으로 지금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을. 자, 검사가 전화로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비대면 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전화로 구체적인 사건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고 싶어도 안 알려줘요. 내가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사건은. 자, 경찰에서 조사 오는 경우가 한 번 있죠.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가 온다면은 딱 이겁니다. 누구누구시죠? 당신이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으니 언제 한번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이스피싱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경찰에서 소환 조사가 오는 경우에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대면 조사하겠다. 소환하는 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문제는 비대면으로 구체적인 사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협조해라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한번 참고인으로 나오거나 고소인이거나 또는 피의자한테 경찰이 추가 질문을 전화로 간단하게 한마디씩 물어보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수사 첫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얘기해주는 그런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보내거나 이런 경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전화는.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화장실에서 급한 일 보다가 이 전화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끊어요. 끊고 진짜면 나중에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 드세요. 그냥 배고픈데 저 잠깐만요 하고 3분이면 충분히 다 해결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변호사 사무실 검색해서 물어봐도 다 됩니다. 여러분이 잠깐 혹했어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겁먹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다른 기관에서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빼돌리는 경우이죠. 그래서 알고 있어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에 유학을 갔는지, 어디에 출장을 갔는지, 어디에 여행을 같이 갔는지 이런 개인적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뭐 내가 이제 납치를 했다,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 어떡할래? 너가 돈을 넣으면 멈추고 안 그러면 그냥 나는 할 거다. 네가 결정해라. 신고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요. 자, 이성을 잃죠. 자기 가족의 신변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으면 이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1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넣으면 그 행위를 안 할까요? 만약에 진짜 납치가 됐다고 했을 때 돈 넣으면 안 할까요? 계속 반복해서 돈을 요구하겠죠.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야지만 이 사건이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CCTV가 많이 설치된 요즘의 환경에서는요, 납치나 감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특히 일반 주거 지역에서 그런 행위는 발생하기 힘들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다 은닉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가 몸이 직접 움직여서 하는 범죄는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자, 이번에도 사발면 하나 먹는다 생각하시고요.
시간을 두시고 확인 전화 주변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조금 길게 좀 잡으시면 돼요. 30분, 1시간 잡으시면 돼요. 그 당사자가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미 해킹을 당했으면은요, 그 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폰으로 하면은 다시 그 범죄자한테 그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112를 신고를 해도 그 범죄자한테 또 연결이 돼서 경찰서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이 되는,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내가 뭐 어딘가 확인 전화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요, 다른 폰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좀 이동하셔서 마침 뭐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점포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한번 구해보기도 하고 그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것이 가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또 다른 유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한테 뭔가 갑작스럽게 이득을 준다는 것, 또 나한테 갑자기 너도 범죄인이다, 너의 가족이 위험하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경우랑은 좀 다르게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유형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채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택배 문자인데요. 택배가 갑자기 뭐 배송원이 바뀌어서 정보가 필요하다, 입력해달라 이런 경우인데요. 조금만 이것도 1분만 생각을 하시면 알 수 있겠죠. 택배사에서 그럴 리가 없죠. 정보원이 바뀌어도 그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온라인상에, 디지털상에 다 존재하는 정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뭔가 눌러라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대출 사기 유형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되게 위험한데요. 뭔가 검색을 하게 되면요, 다시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검색을 하면요, 이 타겟이 됩니다. 노출이 돼요. 어딘가 뭔가 자기 정보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출을 알아봤기 때문에.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주지 말아라. 그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가서 대출 받겠습니다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본사에 확인하면 되죠. 본사에 확인할 때 마찬가지로 거기서 제공한 번호를 걸면 안 되겠죠. 따로 검색해서 제공한 번호로 걸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폰으로 걸지 마시고 다른 폰으로 가급적 확인하세요. 그 폰이 이미 해킹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조심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요, 이제 전혀 보이스피싱과 상관없는 사람이 개입된 유형의 이제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발생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 같은 이제 직거래 사이트에서 고가,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물품, 골드바나 고가의 시계 같은 경우를 이제 매입한다고 해서 파는 사람한테 이제 대금을 지불할 때 이제 이미 보이스피싱 작업을 다 해놓고 골드바의 매도자 계좌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시계나 골드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도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죠. 전혀 아무런 이상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고, 나중에 그 돈은 피해자끼리 이제 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슬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끼리 그 매수대금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게 돼요. 그 결과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파생범죄를 막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작고 환전하기 쉬운 비싼 물건은 절대로 중고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증된, 공인된 기관에서, 어쨌든 검증된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비대면으로 대출하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면접 보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알바하지 마시고, 내 정보를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주지 마시고, 체크카드 주지 마시고, 이러면 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 기타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많은 또 범죄 유형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냥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잠깐만 생각하면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1% 변호사 김기영이었습니다.